그래서 선수들이 영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기 쓰라고 했다고 정말 너 여기 딱 여기 90분 여기 서 있으면 야 생각 안 하냐 얘가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혼나야 돼. 그러니까 야 너 생각 안 해. 막 감독이 야 집중해 집중 막 이런 얘기. 이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도 받다가 올라가서 측면도 받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활용도가 참 높아지니까 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과 루머가 나는 이유가 아닐까. 뭐 3대장에서 몇 명 이야기했는데 이강인과 가장 흡사한 선수가 있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유형을 꼽는다라고 하면 모드리치나 페드리보다는 조금 더 데브라이너에 가까운 유형이 아닐까. 자 오늘 P급 작전판은 미드필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점점 더 축구가 조직화되고 전술화되고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미드필더가 또 가장 중요한 쪽 아니냐. 사람들이 또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리 어떻게 튼튼하십니까 우리 패너는? 아직 젊습니다. 아,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져요. 굵어지더라고. 이게 옆에 옆구리가 예. 나의 살 안 빠지더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허리가 중요한 것처럼 네. 축구에서는 허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드필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우리 한국 축구에는 또 이강인이라고 하는 또 아주 뭐 뛰어난 미드필더가 나왔고 라리가에서 올해 팀 하는데 또 거기 미드필더 후보로까지 이강인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야, 근데 그 같이 이름 올린 선수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쵸, 뭐 크로스 모드리치도 있고 그러니까요. 발베르데도 있고 맞아요.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죠. 그 그러니까요. 사이에 이강인이 있다. 또 바르셀로나의 뭐 가비나 페드리 같은 페드리, 선수들 네. 다 포함되어 있고 제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거나 했던 미드필더 중에 네. 내 인생 최고의 미드필더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은 음. 이니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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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주 큰 육각형이었죠. 뭐 볼을 소유하는 능력도 있고 사실은 맞아요. 수비는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뛰어야 되니까 기본이고 볼 끌고 올라가는 드리블 전진 드리블도 정말 빨랐던 선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승전이나 중요한 시기에 득점까지 하나씩 넣어주는 맞아. 아주 클래스가 높았던 선수죠. 이니에스타는 특히 이제 그 볼을 받기 전에 주의를 확인한다든지 받은 볼을 다시 전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쩌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가장 완벽하게 그렇죠. 해냈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죠. 헤드업의 창시자라고 하면 되지. 아 헤드업. 그렇게 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선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주문을 할 때 보면 헤드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볼 이렇게 오기 전에 헤드업. 땅 보지 마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니에스타가 헤드업의 창시자가 된 거죠. 아. 그게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돌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선수들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볼- 헤드업의 창시자. 오기 전에 확인, 받기 전에 확인, 주의. 계속. 이렇게 올리진 않고요. 아 이거 무겁이고. 저도 똑같아요. 이니에스타를 원래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네. 데브라이너가 데브라이너. 왜 그러냐면 플레이메이커라고도 예전에 많이 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파이널 서드 들어갔을 때 차이까지 내준단 말이죠. 음. 이런 어떻게 보면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는 벌써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다. 네, 지금 보면은 포인트를 매 시즌 거의 뭐 20개 가까이 항상 그럼요. 늘 하는.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유하고 그죠? 볼을 제가 볼 때는 뿌려주고 음. 이런 어떻게 보면 중앙 플레이메이커식이었다면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미들 블록에서 하이 블록으로 갈 때 이 여기서 차이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더브라이너가 현존 가장 좋은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제 인생 최고의 미드필더는 지단인데. 지단. 지단. 그 피지컬에 그 우아함에 그 부드러움에 그 어떤 패싱 능력이 정말 볼 소유 능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방 상호 형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볼을 잡아놓잖아요. 그럼 모든 선수들 일제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지단이 5명 중에 1명 선택해서 탁 주면서 슈팅이 되는. 근데 금방 얘기했었던 거는 요즘은 미드필더가 이렇게 플레이메이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이블럭까지 올라가서 슈팅까지 하는 형태로 변한 거 아니냐.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포메이션 전술로 들어가면 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포메이션. 백스리냐 백포냐. 또한 4-3-3이냐 4-4이냐 이거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 사실 그거 바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미드필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형 미드필더, 네. 뭐 홀딩 미드필더라고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넣을 수도 있고 네. 투 홀딩을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런 선택들 이런 거는 어떨 때 이렇게 놓는 건지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2명의 선수를 배치시켰다. 아니면 아무리 2명은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이고 한 명이 수비적인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수비적인 걸 보면은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4-3-3이면 양쪽 윙어가 같이 하고 수비를 어떻게 두면 톱박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완 홀딩을 왜 이렇게 놓냐면 감독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요 사이로 껴서
파이브백을 만들어주고 네. 여기 나와서 수적 1을 갖고 가고 음. 우리가 공격 때만 수적 1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격 우리가 때만. 또 수비할 때도 어느 지역에서 수비를 하며 우리가 수적 1을 수비할 때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와서 어떻게 보면 또 4, 5, 1을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여기 만약에 상대가 투 스트라이커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백 쪽에다 이렇게 숫자가 같아지면 수비 쪽이 불안한 거죠. 1대1로 네네. 마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껴서 3의 2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껴서 니어 쪽으로 갈 때는 제가 볼 땐 채널을 잡고 각도만 제가 볼 때는 붙어주는.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요 두 공미가 어떤 위치로 갈 건지 때로는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변형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준비할 때 뭐냐면 이 3미들에 대한 거 훈련을 숫자적으로 어떻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플랜 A, B, C까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그래서 이거를 고정에다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고정시켜 놓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 둘이 될 수도 있고 둘이 되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벤치에서 나가 자꾸 그렇죠, 밀어내 그렇죠. 맞아요. 밀어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올라가죠 하잖아요. 그죠? 때로 또 이제 이상하게 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좁혀서 우리가 항상 보면 현장에서도 감독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메이션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4백, 3백, 4-3-3, 3-5-2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이게 만약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쓴다고 해서 경기 내내 야 니네들은 딱 이렇게만 써. 니네들은 역삼각형에 있으니까 니네 이렇게 써. 이건 아니다. 그렇죠. 상대도 계속 움직여줄 거 아니야 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변화가 되는 네, 거죠. 변화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땡겨갈 있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선수들이 영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그렇죠. 여기 쓰라고 했다고 정말 너 여기 딱 여기 90도 여기 서 있으면 야 생각 안 하냐 얘가 움직이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혼나야 돼. 그러니까 야 너 생각 안 해 막 감독이 야 집중 막 이런 얘기 지도자들이 막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집중을 왜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아, 너를 이 선수들이 열심히 해 이런 비슷한 얘기군요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 집중했는데 뭘 집중해야 되는 건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아. 있어요.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군요. 그렇죠. 감독님들이. 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클럽 감독도 스카이 스포츠인가 거기 나와서 캐러거가 질문을 비슷한 걸 했었어요. 당신은 4-3-3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4-3-3만 쓴다고? 내 경기 안 봤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뭐 쓸 때야 이런 식으로 4-3-3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격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박스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위협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공간을 잡아서 슈팅 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럴 때는 꼭 4-3-3일 필요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라인을 얼마나 끌어올려서 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4-3-3이야? 그러더라고. 경기 도중에 어떻게 해서 4-3-3이 되나. 그렇죠.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인다든지 그다음에 최대한 박스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서로의 어떤 공동의 노력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숫자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의 숫자나 형태를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팅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팀에 어떤 유형의 선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 팀은 어떤 전술을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역할을 하는 선수, 뭐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 뭐 중간의 역할을 하는 선수, 약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리버풀의 경우 분명히 시작은 4-3-3이죠. 그렇죠. 근데 한때 정말 좋았던 플레이들을 보면 피루미누가 하나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미드필더가 사실은 4명. 살라와 마네가 수비수가 끌려오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이아몬드. 그런데 사실상 핸더슨은 살라가 들어오니까 측면 공격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측면. 그러면 왼쪽은 비니까 로버트슨이 올라간다. 이러면 5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아놀드가 여기가 비니까 또 중앙으로 들어가요. 이러면 또 다시 약간 다이아몬드. 이게 또 사실은 스위칭도 되고 살라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이 핸더슨처럼 측면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플레이들 만들고 또 핸더슨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 전형은 4-3-3이고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 팀에 어떤 유형의 선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전술들이 많이 변화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AC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에서 AC 밀란이 나폴리를 잡을 때 정말 이 피올리 감독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죠. 베나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시즌 AC 밀란의 문제가 공미가 없거든요.
뭐 차라노글루부터 캐시에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가서 앞쪽에서 뛸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경기에 갑자기 베나세르를 올려서 특히나 이 로보트카를 중심으로 나폴리가 경기를 하니까 로보트카를 1대1로 그냥 막아버리는. 이게 사실은 뭐 더 과거로 가면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활용해서 피를로를 막았던 그런 이제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들이 전술을 구성할 때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있고 내가 이 경기에서 어떤 전술을 활용하고 싶은지 또 상대가 어떤지. 그쵸. 내가 이 선수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면 뭐 요즘 축구가 재밌어요. 허리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리. 네. 허리. 배 보세요. 배를. 허리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맨시티의 더브라이너를 얘기한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이 선수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빛을 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것들. 로드리 역할. 맞아요. 그죠? 네. 균도안. 균도안 여기서 또 어떻게 해줘요? 내려가. 아까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에서 둘을 놓을 건지 또 순간 로드리가 받쳐주고 균도안이 들어오면서 덕배가 이렇게 나올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좀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잖아요. 홀란이. 그렇죠, 홀란. 그리고 뭐 마레즈가 있고 내가 볼때 그릴리시가 있고 포든이 있고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미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들어가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제가 볼 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남겨두면은 상대도 어떻게 해요? 여기를 묶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놓고 수비할 때 둘을 놓고 네. 때로는 둘을 놓고 하나를 놓고 이런 거는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탑 클래스 있는 팀이고 선수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술에 대한 변화를 감독들이 현대 축구가 트렌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들에다 두고 어떻게 보면 뭐 삼각형, 역삼각형 계속 어떻게 스위칭할 때 밖으로 나가주고 또 나가줄 때 땡겨주고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이 미들에 대한 거 특히나 더브라이너를 여기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3에다가 쉽게 말해서 또한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둘이 오니까 하나가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측면에서 수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더브라이너 같이 정말 차이를 내고 특별한 선수가 있다면 특히나 미들에서는 포지션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숫자가 하나인데 나와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끌고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또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시티 같은 경우는 또 센터백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때로는. 그렇지. 둘이 올라가 버렸어요. 맞아. 얘가 또 이리 나갔어. 얘네가 여기 이 존을 비워두는 게 아니고 또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술에 대한 거 포지션 그리고 포메이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틀을 잡아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 현장 가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보면 더 이런 게 심해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과르디올라도 그렇지만 테나우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맨유에.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일단은 걔네 그 맨유도 역삼각형이잖아요. 역삼각형인데 어쨌든 에릭센이 옆에 있어요. 시작할 때. 맞아요. 근데 사실 투공미나 마찬가지고 지고 있을 때는 카세미르가 오히려 하나 올라갑니다. 제공권이 되니까. 그러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와요. 이 공간을. 그리고 루크쇼가 최근에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이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완비사카는 어차피 수비적인 선수니까 바란이랑 뒤에 남아있고 이러면서 이 공간을 차곡차곡 메워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이 팀이 기본적으로 카세미르가 밑에 있지만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카세미르를 올려서 아예 제공권을 박스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플랜들도 어쨌든 짜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당연하죠. 짜오. 그러니까 이게 참 감독의 역할이 정말 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플랜을 세세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좀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페노가 하는 것처럼 테나 감독이 경기 도중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다고 한다면 이걸 위에서 찍어서 딱 보면 이게 포메이션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고정적으로 뭐 352, 442 이 자체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과 움직임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미드필더로 한번 넘어오면 미드필더를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전진시키고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건 이제 채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만약에 4명이 공격의 형태가 되면 이건 뭐 4채널 5명까지 들어오면 뭐 5개 채널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래요? 분데스리가에서 채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강습회나 이제 네네. 그 강의 중에도 보면은 뭐 존 17, 존 16, 존 14, 뭐 이 존이 다 있나 이런 봐요. 거 얘기하는 거죠. 존 존. 포틴. 이렇게 쓰는데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가면은 야 문성아 존 14에서 왜 그걸 못하는 거야 이렇게 페노 너 존 17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용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선수들이 또 헷갈리면 어떡해요? 선수들이
금이 없잖아. 힐러한테 금이 있을 이거 텐데. 몰라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야 여기는 존 세븐틴인데 너 거기 안 갔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 축구 3등분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이 채널도 마찬가지. 전 채널도 4명이 들어왔으니까 뭐 4채널이다. 4채널이다. 5명 들어오면 뭐 5채널이다. 어. 근데 굳이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숫자를 너무 이렇게 딱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 운동장 경기장 안에서는 정말 많은 게 변화가 와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자꾸 숫자 싸움, 수적이 그렇죠. 수적이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음.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그렇죠. 수적이 상태에서 좋은 축구, 내가 볼 때는 고급 축구 하고 싶고, 그리고 이기는 축구 하고 싶고. 근데 결국은 여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채널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딱 틀을 잡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걸 딱 정형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너무 딱딱하게 가져가는 감독들이 특히나 현대 축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죠. 콘테. 콘테가 정말 대표적이거든요. 딱 352 예를 들어서 그쵸? 433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5 채널을 콘테가 딱 명확하게 했어요. 3톱 그냥 앞에 딱 붙이고 그리고 윙백도 그냥 올려서 그냥 그렇죠. 수비한테 부담을 딱 줘버리는. 이게 5채널이지. 네.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풀리면 상대가 아니 이거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 중앙에 선수가 3명이고 좁히자니 측면에 또 올라와 있고. 아하. 그래서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콘테가 분명히 그 전 팀들에서 또 통했죠. 근데 이제 점점 더 현대 축구가 흘러오면서 조금씩 안 통해지는 모습을 이번 토트넘에서 보여줬다. 상대는 또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되니까 페리치가 네. 주구장창 올리고 예를 들면서 이런 축구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지난 시즌에 이거에 당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즌 되자마자 윙백이 올라가면 한 명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5명 5대5 만들어버리니까 토트넘이 또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한 명 더 내려가면 6대5가 되니까 또 여기서 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됐었죠. 저도 3백을 좋아하고 네네네. 저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 토트넘 축구를 많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망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거였거든요. 세리에에서 우승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감독이 믿고 있었어. 근데 트렌드는 바뀌잖아요. 그 트렌드에 조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미흡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얘기를 들어도 포지션,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의미에 전형적인 포지션이나 전형적인 포메이션은 파괴 현상들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보는 건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442, 352 뭐 이런 식의 그쵸. 느낌들. 네네. 그렇게만 경기 도중에 표현될 수 없다. 그러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분명히 포메이션이 파괴되고 있다. 네. 포메이션이 과거처럼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뭐 경기할 때 오늘은 352 포메이션입니다. 442입니다. 433입니다. 이런 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좀 틀이다. 3백을 쓰면 사실은 뭐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윙백을 올리는 팀은 윙백을 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윙백들을 쓰겠구나. 혹은 뭐 이제 마요르카 같은 팀들은 내려서 5명 수비 라인을 만들겠구나.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컨셉 정도는 그걸 보면 좀 알 수 있죠.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들은 거기서 또 막 변형을 막 또 주지만 변화치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풀백은 2명, 중앙 수비수는 또 2명, 포백을 쓴다면 그럼 이제 리버풀과 맨시티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머릿속에도 좀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뭐 인터뷰들을 보면 어쨌든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상상을 해야 인버티드 풀백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이러한 것들을 좀 그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본적인 틀을 잡는다 정도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좀 더 크게 뭐냐면 경기 시작 전 구조일 뿐이다. 442, 433, 뭐 352 이거는 경기 시작 전 대형일 뿐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 감독이 우리 팀 352를 분석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352만 계속해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지션 파괴를 계속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플랜 B를 352로 준비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3-3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4-3-3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형을 주는 거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경기 시작 전 형태일 뿐이다. 포메이션은. 그러면은 어떤 포메이션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준비는 하고 나오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4-3-3이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부담을 주려면은 뭐 4-4-1을 두고 나간다. 뭐 이런 틀은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현대 축구는 뭐냐면 이거를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축구가 4-4인데 그럼 상대가 분석을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2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겠죠.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싸움이라 하잖아요. 수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과르디올라하고 아르테타가 어떻게 해요?
차이를 내는 거잖아요 서로.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틀을 딱 놓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의 결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페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전체적인 방향, 컨셉을 보여주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걸 좀 네. 보여주는 거다. 그 형태. 안에서의 변화를 그럼요. 문제를 네.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건지, 벤치에서 볼 때는 상대가 3백인지 4백인지, 허리에 몇 명이 있는지, 또 전방에는 3명인지 2명인지 거기에 따른 계속해서 변화는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벌써 경기 전에 이런 훈련들을 준비하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자그마한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런 수행 능력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런 데서 실수가 나와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승패에 대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찰흙으로 공예할 때 철사로 기본 틀을 만들잖아요. 형태를 네, 만들고 거기다 형태. 찰흙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완성을 시키는데 사실 그러면 포메이션은 이 안에 있는 철사 그냥 그 안에 형태를 잡아주는 틀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 거기다 내가 찰흙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 찰흙 인형은 완전 다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뚱뚱하게 찰흙을 많이 붙일 수도 있고 뭐 호리호리하게 붙일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찰흙 인형이 달라지는 것처럼 표현이 좋으신 것 같은데 뭐가 그러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그게 또 전혀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틀을 그럼요. 잡아주는 네, 건데 그렇죠. 그 기본 틀 안에 어떻게 우리가 붙이느냐 그렇죠. 팔의 길이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뚱뚱하게 홀쭉하게 뭐 눈썹은 어떻게 하게 머리는 어떻게 하게 이거는 또 다르게 완전히 할 수 있으면 완전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는데 마치 그 철사만 딱 보고 야 이 인형은 이런 인형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데요? 전 다른 거 만들 건데요?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선수들도 이제 점점 현대 축구가 될수록 유연한 선수가 더 중요해지고 유연한 선수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네.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져가고 있는 변화가 이강인 선수를 지금 라리가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마요르카에서도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강인 선수가 요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데 아, 여기 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요르카의 전술이 결국에는 이강인이 여기서 공격할 때는 올라가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은디아에라는 선수가 사실 윙어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빠져요.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이강인이 올라가니까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오른쪽은 또 안 올라갑니다. 내려와서 두 명의 선수가 받쳐주죠. 이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도 받다가 올라가서 측면도 받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 마요르카의 전형이 계속 바뀌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사실은 4명을 플랫으로 두면서 이강인을 왼쪽 측면에 둘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을 최전방에 두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공미처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도가 참 높아지니까 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과 루머가 나는 이유가 아닐까. 참 어려운 축구예요. 마요르카가. 어려운 축구다. 그쵸. 일단은 굉장히 깊은 지역까지 내려가고 수비를 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3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좌우로 슬라이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공격 시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적응은 된 것 같아요. 공수에 대한 거 활동량 이런 거는. 근데 그럼요. 이강인 선수를 백포로 쓸 수 있고 때로는 4-3-3이 아닌 또 이렇게 해서 4-2-3-1을 쓸 수 있는 여기 어떻게 보면 세컨드 스트라이크 자리 그리고 이렇게 나서 공미 역할을 하는 자리 좀 이런 이강인 선수를 좀 보고 싶어요. 이런 포백을 쓰는 팀 또한 옆에 있는 제가 볼 때 파트너 그리고 또한 이 전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 퀄리티 있는 선수 네. 여기 이제 3미들이나 여기 제가 볼 때 미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볼 때는 지배할 수 있는 거를 좀 일단 보고 싶은데 이강인이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던 게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영리하게 자기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걸 경기 도중에 더 많이 선택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측면으로 빠질지 붙을지 반대로 전환할지 이런 것들도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들이 딱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역할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걸 되게 잘하더라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금 상호 형 얘기는 지금 이걸 되게 잘하고는 있는데 이 마요르카라고 하는 팀이 어쨌든 수비적인 팀이고 상당히 전술적으로 뛰기 어려운 팀이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강인의 이런 능력을 영리함과 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팀에서 뛴다면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팀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그러면 최고의 미드필더들 만약에 한 3대장 정도 네. 뽑는다면 누구 꼭? 뭐 당연히 데브라이너 한 명 들어가는 거고.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페드리,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
아 모드리치보다는 발베르데. 네. 까지 사실은 칠 수 있지 않을까? 아, 세 좋습니다. 명만 뽑는다면. 혹시 3대장을 뽑는다면 나이가 많죠 모드리치가. 음, 근데 그래도 라리가 경기를 보면은 차이를 낼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이제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계속 분배라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그쵸, 그쵸. 있으면 이 중원에서 탈압박이나 그리고 창의성이나 이런 걸 아직까지도 모드리치, 더브라이너 그리고 페드리. 패들이 네. 뭐 비슷합니다. 네, 네. 뭐 3대장. 그러면 그 3대장으로 꼽았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통으로 나온 네. 모드리치는 어떠한 미드필더 플레이를 합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강했던 음.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로. 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약간의 그 역할 분담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카세미로는 수비. 크로스는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계속 뿌려주는 거. 모드리치는 볼을 소유하고 전진시키고 크로스처럼 패스도 뿌려주고 왔다 갔다 해주면서 연결고리 역할까지 해주는. 약간 크카모 시절의 이런 느낌이라는 그쵸. 거죠. 카세미로, 그래서 이제 크로스, 네. 모드리치. 그때 레알 마드리드 시절 보면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음.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앞쪽에서는 모드리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패스가 나가서 모드리치 거쳐서 앞쪽으로 전개. 엄청난 활동량이더라고요. 그쵸. 모드리치. 지금 이 나이에도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뛰는 걸 미쳤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결국은 이 모드리치가 잘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토니 크로스.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모드리치가 잘하는 건 뭐냐면 뭐 볼 소유 능력, 찔러주는 거, 탈압박 다 좋죠. 미들 블록에서 이 하이 블록으로 넘어가는 요 존에서 제가 볼 때 현존하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질 좋은 패스, 공수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네네. 예, 좌우로 갈라주고 넣어주고 이런 게 모드리치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 미들 블록이죠. 미들 여기서 블록에서. 가장 좋은 선수고 더브라이너는 뭐냐면 네, 저도 그 미들 블록에서 하이 블록 그쵸. 파이널 서드 들어가는데 이거 여기서 차이를 내주는 게 데브라이너. 더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는 직접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그런 차이 같아요. 뭐 볼 소유 능력, 기술적인 거, 탈압박, 패싱, 드리블 이거는 다 거의 비슷해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정의를 조금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들 블록 쪽에서 가장 제가 볼 땐 소유하고 만들어주는 거는 모드리치. 미들 지역에서 파이널 서드 들어갈 때 요 존에서 하이 블록 존에서 잘하는 게 더브라이너. 그러네. 둘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사실 하프 스페이스 이 공략을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더브라이너. 데브라이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드리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파 개념의 좀 더 미드필더. 상대적으로. 그쵸, 네, 케빈 그렇죠. 데브라이너는 네. 요즘 그렇게 공간을 치고 들어오거나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공략하는 조금 더 요즘 의미의 미드필더. 조금 더 공격적인.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발베르데는 또 약간 다른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 요 발베르데는 이 균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줄 수 있는 경기의 주인공은 되진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선수.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벤제마 비니시우스가 정말 돋보였잖아요. 여기 비니시우스, 여기 네. 벤제마 여기. 근데 발베르데 사실은 발베르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전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베르데를 그냥 오른쪽에 뒀죠. 오른쪽 측면에. 근데 중원에는 그때도 뭐 크로스 모드리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베르데가 계속 중앙으로 들어와서 맞아요. 모드리치가 특히나 그냥 튀어나가면 어차피 못 돌아와. 그러면 발베르데가 들어와라. 그래서 사실상 수비할 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카르발이 하나 들어올 때 발베르데가 한 칸 또 내려가 주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건 한 경기에서만 윙백도 보고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마지막엔 결승전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것까지 보여주면 측면 공격수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주 뭐 기술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선수라서 이러한 역할들을 다재다능하게 소화한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있으면 감독들이 전략을 짤 때 되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비유하면 멀티플레이어고 레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 파이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차이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팀에 정말 헌신하고 맞아요. 이제 네. 이 공간을 다 채워주면서 공수면으로 그리고 파이터적인 역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잘하는 유형인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결이 틀린 거죠. 그러면 페드리는 어떻습니까? 페드리는 약간 모드리치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막 엄청난 창의적인 패스를 막 뿌려주거나 직접 박스 안에서 타격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 밑에서 조금 더 공격을 조율하고 좋은 패스의 질을 넣어주고 1차적인 선택을 먼저 해주고 이러한 데 조금 더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가비가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박스 안 타격을 하고 페드리는 약간 밑에서 더용하고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이러한 유형에 가깝죠. 패드는. 패스를 조립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네. 그 축구를 뒤에서 음. 계속 자기가 통제하고 조립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모드로 지쳐가지고 그렇게 그쵸. 이런 어. 사진 나오고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한 게 네. 뭐냐면 이 보는 눈, 읽는 눈이 좋아야 돼요. 거기에 녹아들고 머리가 좋아서 스위칭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존으로 공격할 때 나가야 되고 네. 또 수비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머리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리해야 돼요. 네. 아니, 뭐든지 영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패드리는 뭐냐면 어리잖아요. 21살. 맞아요.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 22, 그쵸. 패드리가 21. 어. 어떤 게 나올지 참 궁금한 거죠, 정말.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네. 3대장에서 몇 명 이야기했는데 이강인과 가장 흡사한 선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강인은 완전 다른 또 그들과는 다른 유형입니까? 뭐 다른 유형이지만 음. 똑같진 않지만 유형을 꼽는다라고 하면 모드리치나 페드리보다는 조금 더 데브라이너에 가까운 유형이 아닐까. 직접 그렇거든요. 침투까지도 할 수 있는. 직접 침투도 하고 이제는 뭐 사실 오프더블 플레이도 좋으니까 저 사이 공간에서 창의적인 패스도 뿌려주고 득점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니까 조금은 더 이제 그 데브라이너나 브루 판데스 이쪽에 가까운 유형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변한 거죠, 이게. 저도 이강인 선수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미드필더는 약간 패스의 느낌이 그쵸, 네, 그쵸. 네. 그 전에는 조금 더 루즈했었고 음. 조금 더 볼을 터치를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이제는 진화하고 몸이 커지고 파워가 생기고 이제 하니까 맞아요. 몸싸움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오, 또 이제는 뭐 우리가 이강인 선수 수비를 못하잖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굉장히 적극적 싸움통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그쵸. 더브라인의 장점을 갖고 있고 모드리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쵸. 이강인 선수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모드리치 반, 더브라이너 반. 그 역할도 하죠 사실. 네. 섞여 있긴 하네요, 진짜. 발베르데 역할도 해요 사실 마요르카에서는. 요즘 그쵸. 어. 계속 막 윙 중앙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록을 보면 라리가 전체에서 볼 경합을 승리한 횟수 상대 선수와 내가 아무도 소유권이 없는 볼을 싸웠을 때 가져오는 횟수가 라리가 전체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수비나 압박이나 세컨볼 싸움이나 이런 거에 라리가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더 성장했다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포커페이스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세비야죠. 세비야 제가 볼 때 코치하고도 왜 언쟁이 있었고 경기장에 선수가 그 셀타비고 전에 그랬죠. 맞죠? 네. 파울 나는 거잖아요. 아, 같이 네. 파울 났는데 상대가 이강인 네, 선수에게. 근데 이강인 선수 어떻게 해요? 그냥 미소 웃죠. 아. 이거는 뭐냐면 이 선수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멘탈적으로. 심리적인 거, 아니 멘탈적인 거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전 안정이 돼버리고 아니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터프했었어요. 막 볼 뺏기고는 막 그냥 가서 막 뭐 엘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굉장히 강해 승부욕이. 근데 승부욕 강하죠. 지금 라리가에서는 이 몸만 커진 게 아니고 멘탈도 커진 것 같다. 예, 정신적으로 성숙됐다. 이제는 네. 그런 걸 딱 보면서 막 때로는 막 소름이 끼쳐. 아. 야, 정말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그 경기장에 어떻게 보면은 즐기면서 넘겨버려. 상대를 안 해 같이. 맞아요. 음. 그걸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몇 시즌만 해도 라모스 막 걷어차고 맞아. 뒤에서 막 이 욱하는 거를 못 참아서. 근데 이제 딱 셀타비고전 보면 그때 부딪혔죠. 오른쪽 풀백과 이강인 선수가 부딪혔는데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보면 이강인이 그 선수를 또 막 개인기로 계속 농락을 하니까 이 선수가 화가 나서 나중에 퇴장당했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막 지니까 화가 나서 축구화를 그냥 막 던져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심리 싸움도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강인이 성숙됐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옛날에는 그냥 진짜 몸싸움을 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카드를 받았는데 이제는 매기는 거야. 자, 이렇게 뭐 3대장 얘기 나오니까 3대장과 뭐 어떤 약간의 다른 점 또 뭐 비슷한 점 누구와 어떤 섞여 있는 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정말 몇 년 뒤에는 몇 시즌 뒤에는 뭐 3대장 이런 얘기 할 때 거기 꼭 이강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이강인 선수가 정말 다재다능하잖아요. 이제 뭐 공격에서 뛰고 약간 미들필드에서 뛰고 측면으로 빠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 확실한 그런 데브라이너처럼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좀 다재다능한 역할을 맡는 선수로 나가야 될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그거는 제가 볼 때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는 측면도 양쪽 다 사용해가지고요. 네. 뭐 솔직히 우리가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뭔가 막 결이 다르게 차이를 내준다고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그쵸. 이강인 맞아요. 선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중앙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서 턴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야 이게 사이드에 놔야 되나? 아니면 가운데 쪽에 놔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볼 때 발전을 하지? 이거는 우리가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계속해서 해결해 줄 거고. 또한 저는 그래요. 이적이 어떻게 될지 참
정말 궁금하잖아요, 음. 그렇죠? 무슨 뭐 AT 마드리드 가면 근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어디든. 그래서 이 선수가 뭘 보여주는지를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이강인 알아서 다 잘해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그래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워낙 그 정도로 잠재력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렸을 때부터 또 네. 지켜보셨으니까. 네, 당연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드필더 또 그래서 3대장 역할까지 또 이강인 이야기까지 다 한번 묶어봤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